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어제와 그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 생중계로 방송을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문득 진정한 생생경제는 그 국정조사 현장이 아니었나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숙제를 남겨둔 것 같은 국회 청문회 이후 정경유착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와 패단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죠. 오늘은 경희대 경영학부 권영준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정경유착 해법과 남긴 숙제들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바뀌고 있습니다. 13억이 바뀌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세계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의 전략과 정책은 공장 시절인데요. 이 시급한 문제의 진단과 대안, 관련 보고서 작성한 경제 전문가 연결해서 두 번째 인터뷰에서 풀겠습니다. 목요일 부동산 전망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정, 실수요 기조로 흐르는 부동산 정책, 시장 변화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현장 전문가와 함께 분석의 시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틀 뜨거운 뉴스로 잠시 쉬고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8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입니다. 이 정경유착의 핵심 고리로 지적받으면서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죠. 설립 55년 만에 해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6일에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삼성, 현대, SK, LG 그룹 총수들이 모두 나와서 정경련 탈퇴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지만 또다시 번복하기도 했고요. 정경련은 임원회의를 열고 조직 쇄신 방안을 위한 방편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장 유력하게는 쇄신안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과 정치를 이어주는 창구가 아니라 연구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자, 이게 이야기인데요. 과연 그 쇄신안 가능할까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경희대 경영학부 권영준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20년 전에 열린 20여 년 전에 열린 청문회에 데자뷰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6일 열린 청문회에 많은 그룹 총수들이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굴지의 재벌 지배주주들이 9명씩이나 나와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자기들에 관련된 얘기들은 전부 모르쇠로 가지만 그래도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이냐는 것에 대한 시그널 같은 것들은 좀 많이 제시한 것 같아요.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기부금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해자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특검이 밝혀내야 될 그 점들도 많이 지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들인데, 네네. 소위 대통령은 그런 용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3자 뇌물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제3자 뇌물죄 최순실이한테 간 게 전부 다 뇌물이다. 네. 저는 어제도 고영태 씨나 등등 측근들이 다 얘기하는 거 보면 대통령하고 최순실이가 같은 동급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3자 뇌물죄는 분명히 국민적 느낌으로는 다 와 닿는데, 네. 물증을 찾고 증언을 이제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긴박하고도 중요한 순간들이 다가오는데 특검이 잘 밝혀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한 27년, 8년 지나서도 비슷한 데자뷰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창업주가 아니라 2세, 3세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 변했구나 이런 실망감도 느꼈다고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안 변하고 더 교묘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지금 받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사실은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정주영 청문회를 제가 본 적이 네.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아들 때 와가지고 하는 청문회를 보면 차라리 그때 재벌들은 좀 더 솔직하지 않았나. 네. 당시에 정주영 회장이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솔직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좀 더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그런 상당히 변호사의 자문을 많이 받은 답변들 같았어요. 예.
예, 많은 분들이 느끼는 바와 또 이 권영준 교수께서 느끼는 바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뭐 국정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뭐 7분과 과거에 30분을 줬던 것도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불러내서 국민 앞에서 한번 또 진실 여부를 얘기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좀 얘기할 수 있는 조사 혹은 제도적 장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결국은 제가 보기엔 조사나 뭐 법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 네. 그 의원들 중에 전부 국민의 대표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그 제가 보기엔 중요한 분들인데 어떤 그 국회의원은 상당히 그 준비를 많이 해서 저런 분한테는 7분이 아니라 한 20분 정도 이상 시간을 들여도 될 것 같은 분들이 네.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마이크 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법적으로 접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결국 위원장이 제가 보기에는 보다 좀 재량권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 그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운영의 묘를 좀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실질적으로 뭐 드러나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청문회도 지금 청문회 스타란 말이 있듯이 네네. 청문회에서도 발견하려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그 참고인으로 갔던 김상조 교수나 뭐 주진영 등등 이런 사장, 네. 전 사장 이런 사람들도 뭐 어저께는 또 이게 뭐 연명숙 박사인가요? 연명숙 위원장인가 그런 분들도 상당히 그 발언들을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보기 국정조사 특히 청문회를 지금 제도에서 더 발전시키려는 방법은 결국 문화적으로 이게 정착시키는 방법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예, 이 2세로 경영진이 옮겨가면서 저쪽 답변은 더 교묘해졌는데 청문회는 또 그만큼 진부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뭐 정경련 탈퇴 얘기가 계속 국정조사 이 청문회 자리에서 나왔었습니다. 네. 번복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네. 이 쇄신하자 결국은 이 정경련은 없애고 그 산하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을 제대로 된 싱크탱크 이 연구기관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그런 대안을 몇 번 YTN에서도 제가 인터뷰한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내부자들이 개혁이나 쇄신은 내부자들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자들한테 맡겨가지고는 절대로 개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전경련 소위 개혁위원회를 뭐 내부 사람들한테는 의견을 듣고 외부 사람들이 정말 그 중립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그 학자들이나 뭐 그 전문가 그룹들이 저는 모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저는 국회에서 또는 정부에서 또는 전경련 전임 임원단들이 네. 이런 것들을 의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슈들은 전부 보면 전경련 내부 사람들이 쇄신을 하겠다. 벌써 SK와 CJ는 이틀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네, 말을 바꿨죠. 다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SK는 뭐 안 하겠다는 식으로 뭐 약간 공문을 빼는 것 같고 네네. CJ는 다른 회원사들이 하는 거 봐서 따라가겠다. 네. 오히려 삼성만 지금 이지용 지금 부회장이 오히려 이번에 청문회 때 그 자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빼놓고는 오히려 삼성 개혁안에 대해서는 뭐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하는 것. 상당히 수긍을 했죠. 예. 비례 전략실 뭐 완전히 없애겠다. 정경련 탈퇴하겠다. 오히려 과감한 답변을 해서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전경련 이 문제는 그 내부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절대로 개혁이 되지 않고 그 헤리티지 같이 바뀌는 안도 나오는데 네. 그것도 내부 사람들한테 해가지고는 저는 그 용도 3위 같아서 외부 중립적인 그 전문가 그룹들을 맡겨서 전경련 소위 그 환골 탈퇴, 발전적 해체, 대안 찾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내부에서 어떤 이해관계에 의한 논의가 되지 말아야 한다. 결국 투명성과 공개 이런 원칙을 세우신 건데요. 네. 한국경제연구원은 뭐 저희도 가끔 인터뷰 연결을 합니다. 관련 연구자분들을 전화로 만나고는 있는데 아직 정확히 그 관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경제학자시니까요. 어떤 네. 곳입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은 원래 출범이 전경련 내부에 있는 조사처 이것이 1980년대 초반에 한국경제연구원으로
독립해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독립해서 나오긴 했지만 한국경제연구원도 저희 연구의 어떤 방향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양쪽으로 뭐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대단히 재벌 편향적이고 중립적이지 못해서 연구의 질이라는 거는 학자들이 평가할 때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좀 태생적인 한계가 있군요. 네,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 그분들이 낸 보고서를 예를 들어 학회지 같은 거에다 소위 발표하고 기재되기 위해서는 네네.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쳐야 될 정도로 문제가 많은 보고서가 많죠. 즉 네. 재벌 편향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보고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정경련 해체를 놓고 이제 거론되고 있는 단체에서 저희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 교수님께서 예전에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초기죠. 1961년 7월에 만들어진 이 정경련의 전신 그리고 지금 그 2세의 대통령까지 지금 같은 문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5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경련 해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경련이 아주 순수한 연구기능가 그리고 지금 10대 재벌을 제외한 나머지 그 대기업 집단들도 보면은 글로벌 컨설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가 있다. 더더욱이 보수 자유주의 경제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 정부에다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거든요. 네네.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같은 형태는 절대로 안 되고 지금은 누가 제일 편하냐 정경련이 있어가지고 누가 편하냐 하면 재벌이 편한 게 아니라 정부가 편한 거예요. 네. 이번에 제일 정경련에서 혜택 본 사람은 최순실이에요. 네. 대통령하고 최순실이가 말 한마디 쫙 하니까 이승철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와가지고 앞다르고 뒤따르는 얘기를 막 했지 않습니까? 네. 어저께는 와가지고 지난번 그저께인가 와가지고는 딴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정부가 입맛에 맞도록 알아서 해주는 그런 단체로 전락이 했기 때문에 전경련 때문에 재벌들이 혜택 보는 것도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경련은 정말로 21세기 선진화되기 위한 경제 전문 단체로 헤리티지와 같은 정책을 다루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외부 중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단도 받고 그리고 처방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개편하는 그런 발전적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것 관련해서 또 몇몇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업 혹은 이 회사 그룹들은 자본이라는 거는 환경에 따라 적응하면서 변화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제도를 엄격하게 만들면 기업들이 이런 정경유착으로부터 좀 멀어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또한 사실 기업은 죄가 없다. 그룹은 죄가 없다. 재벌은 죄가 없다. 약간 이런 맥락도 느껴지고요. 이 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모든 지금 재벌이라고 해도 개별 회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각 회사들마다 특히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 있는데요. 네. 이사회 중심의 경영, 이사회에서 책임을 지는 예를 들어서 1억이든 몇천만 원이든 이상 기부를 할 경우에는 네. 반드시 이사회에서 보고하고 결의를 받아야 된다. 네. 그러면 재벌 총수가 대통령이 몇십억, 몇백억 내라고 암시를 줘도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예. 가서 이사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쪽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통과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라는 얘기를 하면 재벌 총수들도 오히려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건 법과 우리가 감독 이런 네네. 것들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개혁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도 김상조 교수도 나와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지금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전혀 제도적으로 네. 뒷받침이 안 되는 거는 정치권과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로 환골탈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업의 의사구조 자체도 비민주적이라면 또 이 비민주적인 정경유착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게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권영준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한 2달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 공감사전 하고 있는데요. 솔직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나눌 수 있어서 참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의견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경제 공감사전은 앞서 뜨겁게 인터뷰했던 정경유착 이 4글자입니다. 정경유착의 창구가 바로 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이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경유착이라는 말의 뜻은 정치와 경제가 긴밀하게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물론 순수한 관계는 아닐 겁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정재계와 또 정치권이 부정적인 연결고리로 묶여있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당장의 편법을 통해 기업의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제도 변화 이런 것들을 편법으로 추구할 수 있고요. 또 정치권은 검은 돈을 마련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투명성 또 건전성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악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바꿔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여러분은 정경유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샵 0945번 문자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1683년 300년의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 경제 톱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가 내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관련 소식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100년 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때의 모습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촛불 주말마다 엄청나게 모이고 있죠. 이 촛불이 경제적 효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이 깜짝 특수를 누린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 내일부터 확대되네요. 네,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는 지난해 7월에 처음 선을 보였는데요. 이 계좌 통합 관리 홈페이지는 어카운트 인포에 접속을 해서 하면 이제 계좌를 한눈에 좀 조회를 할 수 있고요. 또 잔고까지 옮길 수가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좌 조회와 해지, 변경, 또 계좌 이동까지 가능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잔고 이전까지 좀 가능해졌습니다. 소액의 이제 비활동성 계좌를 이제 클릭 몇 번으로 이 잔고 이전과 해지가 좀 가능해진 건데 이 대상은 잔고 30만 원 이하의 통장이고요. 이 비활동성의 기준은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계좌, 그러니까 1년 이상 이 입출금 거래가 없었던 그런 계좌가 해당이 됩니다. 예, 이런 계좌들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개인 계좌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억 3천만 개, 또 잔액은 609조 원쯤 된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비활동성 계좌가 전체 개인 계좌의 45%, 1억 300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잔액도 14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좀 확대가 되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잔고까지 쉽게 이전을 하면서 은행
은행권에서 이 자금 이동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은행들은 이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내년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이 잔고 이전할 때 수수료를 좀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어카운트 인포,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 여러분 검색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년 후 사실 뭐 저나 기자님 그때는 없겠지만 이 세상에 현재 인구의 절반 수준이 된다.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통계청이 장래 인구 추계를 좀 발표를 했는데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이 작년에 5,101만 명 정도 되던 총 인구가 2115년에는 2,581만 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나는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폭은 더 가파른데 지난해가 3,763만 명 정도였는데요. 70%가 급감을 하면서 1,242만 명 선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좀 줄면서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이 부양할 인구를 말하는 총 부양비도 2015년 36.2명에서 8.7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좀 조사가 됐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인데요.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 그렇게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부양해야 할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좀 대폭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작년에는 654만 명이던 고령 인구가 100년 뒤인 2115년에는 1,097만 명으로 증가를 하고 이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도 12.8%에서 42.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좀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의 총 부양비가 이제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가운데서 가장 낮은데 2065년이 되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됐는데 이 젊은 사람은 없고 이 부양받아야 할 노인만 계속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걱정거리입니다. 자, 내년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넘으면 보금자리론 못 받습니다. 오늘 뭐 디딤돌 대출도 나왔고요. 네. 안들이 여러 개 나왔죠. 예. 이 보금자리론은 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인데 이 내년부터 이 요건이 좀 까다로워집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에 이 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 정책 모기지 개편안을 확정을 했는데요. 우선 이 보금자리론에 새롭게 이 소득 요건이 신설이 됩니다. 지금은 별다른 소득 제한은 없는데 이 내년부터는 이 부부 합산으로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이 주택 가격 요건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췄고 이 대출 한도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좀 줄였습니다. 지금은 이 고소득층도 이 보금자리론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서민층에게 좀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정, 실수요 이런 기조인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부동산 코너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촛불 집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냥 말로만 주고받았었는데 실제로 좀 깜짝 특수가 나왔네요. 예, KB국민카드의 카드 사용 횟수를 좀 집계를 했는데요. 지난 6차례 촛불 집회가 열린 날 서울 중구와 종로구에서 이 카드 사용 건수가 108만 6,900건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작년 같은 날과 비교하면 24%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 업종별로 보면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카드 사용 건수가 65% 넘게 늘면서 증가율이 가장 컸고요. 공연장과 전시장의 카드 사용 건수도 65% 가까이 늘었습니다. 편의점과 특급 호텔 이용 건수도 이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이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의 카드 이용이 좀 자연스럽게 늘었고 이 공연이나 전시회를 본 후에 집회에 참가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 공연장과 전시장에서 이 카드 이용 건수도 좀 늘어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촛불의 내수 진작 효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또 반대급부도 있네요. 네, 이 광화문 인근의 이 패밀리 레스토랑의 카드 이용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나 줄었고요. 또 이 공연장은 늘었는데 영화관 이용 건수도 이 24%나 줄면서 이 전국 평균보다 감소율이 좀 훨씬 높았습니다. 모텔이나 여관, 여인숙 등의 기타 숙박업의 카드 이용 건수도 14%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의 카드 이용 건수가 38만 2천 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30대와 4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촛불 집회 때 카드 사용 건수는 6번의 집회 중에서 참가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던 11월 12일 3차 집회 때 카드 이용 건수 가장 많았고 네. 최근 집회인 12월 3일 6차 집회 때가 두 번째로 좀 많았다고 합니다. 예,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나중에 지켜보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행사를 통해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뒤에 취소할 때 네. 보통 수수료 부담해야 되는데요. 여행사에 부담해야 할 수수료 대폭 낮아진다고요? 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주요 여행사의 좀 약관을 좀 점검을 해서 취소 수수료 약관을 좀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그 3만 원 정도인 국제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1만 원 정도로 좀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10,000원으로 낮춘 여행사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11개사 모두 좀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 항공사와의 연계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서 이제 시행은 이제 내년부터 될 예정인데요. 여행사들은 고객이 국제선 항공권 구매를 취소하면 이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 외에도 별도로 1인당 3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었는데 이 공정위는 취소 처리 과정이 그렇게 좀 복잡하지 않아서 이 비용이 너무 많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예, 고객 중심으로 바뀌는 네. 부분들은 항상 좀 듣기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톱뉴스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장래 인구 추계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통계청이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면 100년 뒤 우리나라의 인구가 2,000명 선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경제 기반 자체가 좀 무너지는 걸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좀 더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저출산 고령화 대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인구는 경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내년부터도 이미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얘기 나왔고 앞서 인터뷰에서 들으셨지만 이 중국은 인구가 많죠. 세계의 여러 경제를 담당하고 있고요. 한국 경제와 수출에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관계가 썩 편치는 않습니다. 금한령 한류 콘텐츠 못 보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관광, 소비재 등 이 규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견제를 다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더 큰 걱정은 중국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다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 세계의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런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 보고서 작성한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중국경제팀 천용찬 선임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뉴스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세계의 시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구체적으로 중국의 경제 상황이나 구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겁니까? 네. 큰 틀에서 봤을 때 중국 경제는 외수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고 반대로 내수는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수 중에서도 이제 투자보다는 소비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중국이 소비 주도형 국가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터넷과 유통의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인터넷 구매라든지 네. 그리고 온라인 결제와 같은 이런 소비 패턴의 빠른 발전을 동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중국도 이제는 물건을 만들어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니라 직접 소비하는 방식으로 변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이 인터넷 같은 발전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 중국의 공장 세우고 이런 생산 기지로서의 이점 바로 임금 때문이었거든요. 임금도 오르고 있고 중국 경제도 내수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내수 중심의 국가로 이제 온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 당국도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분배 효과가 낮은 가공무역을 줄이고 대신 부가가치가 높은 하이테크 산업으로 산업 구조 조정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도 또 동일하게 인상하도록 기업들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011년부터 시작된 12차 5개년 기획이나 네.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된 13차 5개년 기획에서는 이런 분배 제도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런 장기간의 노력 덕분에 2011년 이후에 GDP 대비 임금 비중이 47% 선에서 51%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좀 상식적인 얘기이긴 하는데 이제 이렇게 임금이 오르면 생산 기지로서의 이점은 없는 것 아닌가요? 점점 이제 우리가 과거의 구조로 중국한테 어떤 가공무역으로서 이제 그런 생산기지의 이점은 네네.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예, 원재료나 중간재를 수출하고 그걸 가공해서 또 선진국 팔고 이런 구조는 이제 어려워졌다 얘기인데 그렇죠. 중국 네. 경제도 사실은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경제 지난 연초에 저희가 그 증시 충격 때도 느껴봤지만 이 경기 급냉이나 붕괴 걱정하시거든요. 네, 최근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대내적인 평가는 대체로 경착륙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됐지만 그래도 잠재적인 리스크는 상존한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네. 최근에 제조 관련 지표들이 물론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유가 상승과 같은 그런 기대 요인들도 있기는 하지만 네. 중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채 문제라든지 그리고 과잉 투자 문제와 더불어서 뭐 금방 말씀하셨던 위안화 환율 변동과 같이 이런 금융 리스크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확산되지 않도록 어떤 위안 안전 장치나 뭐 교육에서 받을 그런 타격을 대비해서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상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신데요. 이제 우리의 대응이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중국이 최종 소비처인, 그러니까 뭐 물건을 만들고 생산해서 최종 목적지가 중국인 비중이 중국으로 돼 있는 비중이 75%다, 4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따지자면 우리도 그 여러 가지 현재 수출이라던가 이런 방식의 이 전략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지금 발빠르게 산업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낮은 부가가치 생산기지의 역할을 안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존의 대중국 교육구조를 가지고서는 네. 그 대중국 수출 감소는 물론이고 대중국 무역 수지에서의 그 흑자폭도 빠르게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 구조가 저부가가치적인 중간재를 수출해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그런 방식에서 이제는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고부가가치의 중간재 수출 구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제품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도 기업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정부의 든든한 그 정책적 지원 의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특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이제 세계의 시장으로 탈바꿈한 중국, 뭐 화장품, 소비재 이런 것들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드, 금한령, 관광 제한,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중국이 소비국가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중국 내수 시장을 버릴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대중국 소비재 수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만 다 이제 만들어진 소비재를 중국에 파는 것보다는 특히나 이제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현지 생산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화장품 통관에서 생기는 그 중국 측 세관 거부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네, 보이지 않는 견제가 많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나오는 이런 사례가 직접적으로 화장품 품목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현지 출시 시기를 놓친다는 게 가장 큰 타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리스크를 피할 수 있고 또 중국 현지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도 수월한 그런 우점이 또 있습니다. 네. 또 현지 시장에 진입하려면 결국에는 또 유통 채널이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인터넷 쇼핑이나 네. 뭐 모바일 쇼핑과 같은 그런 내수 시장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되고 동시에 또 근본적인 경쟁력도 갖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당연한 얘기들인데요. 다 갖춰야 될 부분들이긴 합니다. 이 지금 저희 생생경제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 중에서는 또 중국 쪽으로 사업이나 뭐 작은 사업들 구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인터넷 플러스 전략, 이게 이제 중국 정부의 전략인데 이걸 좀 활용하자 이런 얘기를 보고서에 담으셨더라고요. 어떤 얘기인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플러스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지만 네. 결국에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인터넷의 어떤 그 유통 전략도 가미를 시키고 네. 금융 전략도 가미를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이 인터넷을 통한 어떤 그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자. 네. 이것을 통해서 뭐 소비 트렌드의 어떤 발전을 꾀하고 또 유통에서도 어떤 새로운 뭐 그 어떤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거대한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존의 어떤 전통 방식의 유통이 아니라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모바일에서도 우리가 이 유통 과정이 우리의 제품이 어떻게 지금 배송이 되고 있고 또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네. 또 모바일 통해서도 우리의 금융 결제가 얼마나 간편하게 또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산업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거대한 그 정책적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말 뭐 새로운 트렌드, IT 기반의 트렌드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앞서 위기는 뭐 얘기하셨습니다. 상존하는 이 뭐 여러 가지 중국의 위기들도 있고 우리 경제도 사실 부채나 외환에 대한 위기가 항상 있는 상황인데요. 장기적으로 좀 어떤 대응 전략 또 방향성 가져야 된다 이런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 중국 경제가 급냉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내년에는 중국 경제가 부동산 경기의 조정 시기와 또 맞물려서 기업 부채라든지 그리고 그림자 금융과 같은 그런 잠재적인 불안 요인들이 부상하고 있는 그런 시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 리스크가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실물 경제 타격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돌발 리스크에 우리가 비록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더라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가 지금 완만하게 저성장 추세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베트남과 같은 다른 어떤 동남아 국가로 분산하는, 지금도 뭐 진행 중이긴 하지만 네. 그런 동남아 국가로 빠르게 분산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중장기적인 개발 프로젝트죠. 그 1대1로라는 그런 프로젝트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을 하고 또 선별을 하여서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이제 노력을 기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발효된 지금 거의 1주년 되죠. 한중 FTA를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여서 중국 상품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를 해야 되겠고, 또 그 틀에서 서비스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우리의 대중국 경제 구조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 기회에 조금 발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사회 전체가 지금 변화와 재구성의 어떤 혼란의 소용돌이 있지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히려 기회를 삼아서 이 연구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중국경제팀 천용찬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부동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원하게 보여드립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전망대. 한국 경제에서도 그렇고요. 한국인들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서서 한 주에 한 번 이 부동산의 흐름을 알아볼 수 있는 부동산 전망대 코너입니다. 오늘도 리얼투데이 조민희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네. 이거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 뉴스가 뜨겁습니다. 정부 정책이 큰 변수인데 이 부동산에서는 실수요자 중심 이런 원칙인가 네. 싶기도 하고요. 좀 내용 소개도 해주시고요. 좀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발표가 됐는데 정책금융대출을 다시 한번 손본다는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금자리론의 대출 자격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제한을 하고요. 또 대출 한도라든가 또 대상주택도 규제를 좀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대상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9억에서 앞으로 6억 원 이하로 제한한다라는 것과 또 신혼부부라든가 서민층한테 대출을 하는 디딤돌 대출 역시 지원주택 가격을 6억에서 5억 원으로 하향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이 같은 발표는 일단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개편을 단행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재원이 일단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은행권 대출이 좀 더 쉬워지는 그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정책 대출 이용을 좀 줄이겠다라는 것과 또 투기 수요를 좀 배제를 하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취지는 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에서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들 가격을 보면은 지금 실제로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훌쩍 넘는 상황이거든요. 네.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면은 전용 84제곱미터가 되겠는데 네. 이 아파트를 계산해 보면은 분양가가 보통 6억이 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투기나 고소득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겠고요. 또 이래서 서울에서 이 해당되는 주택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이 또 의문으로 남겠습니다. 또 앞서서 지난 10월에도 이미 정책 금융 대출인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적격대출 심사가 강화가 됐고요. 네.
또 내년에는 또 잔금 대출에 대해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을 되다 보니까 네네.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 좀 반가운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시장 전체는 좀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도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 디딤돌 대출 현행은 주택 가격이 6억에서 5억으로 줄었고요. 보금자리는 9억에서 6억으로 줄었고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이 한 4인 5인 가족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으로 선택지가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뭐 투기로 볼 수가 없고 또 실수요자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가격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대상 주택 자체를 제한을 해버리면은 집을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도 없어지고요. 또 문제는 이 대출뿐만이 아니라 내년부터 대출 자체가 좀 심사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 경영 자체 흐름을 따라 본다면은 그 실수요 투기가 아니라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뭐 금융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데 이전에 비해서는 좀 더 까다롭게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런 대책들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같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실수요자나 서민들도 덩달아 어려워지는 상황. 결국은 뭐 서울 수도권이 아닌 좀 나쁜 지역으로 가라 이런 메시지가 될까봐 걱정돼서 여쭤봤고요. 자, 이제 정책 방향이 계속 부양해서 안정화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서울 아파트나 이런 가격세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동안 좀 오름세가 길었던 만큼 뭐 주택시장의 피로도도 누적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장 전반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깔려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11.3 대책 나왔고요. 이러면서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힘들어진 이유가 더해지면서 시장은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좀 안정세 또 침착해진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실제로 나온 지표만 보더라도 지난주에 부동산 114가 주간 시장 동향을 발표를 했을 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0.02% 하락했거든요. 이 수치가 2014년 12월 이후에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5주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에 결국 힘이 좀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여러 자료들 보니까 또 팀장님이 이렇게 패널로 참여한 토론 자료를 본 게 있는데요. 2017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보셨더라고요. 가격 하락, 시장, 지금 뭐 흐름을 분석해 주신 것도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부동산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이 많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단순하게 뭐 오른다 내린다라고 짚기는 조금 어렵고요. 사실 뭐 시장 자체가 수치나 과학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보자면은 그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일단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매수자들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거래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지 않고요. 또 이렇게 내 집 마련을 당분간 지켜보겠다라는 분위기가 유지된다면은 일단 뭐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에서는 집값 하락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전망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다가 대출금리 상승, 또 대출 규제, 또 부동산 규제 자체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뭐 약보합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 호재가 특별히 없는 이상 그동안 오름폭이 상당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전세 가격을 본다면은 지역에 따라서 뭐 입주 물량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겠는데요. 집단적으로 입주를 하는 곳에서는 내려갈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도 상승세는 좀 잦아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내 집 마련을 미루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에 전세 재계약이나 전세 수요는 여전할 것으로 보여서 그 폭락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세집 계약 앞두신 분들이라면은 그 지역에 우선 공급량 자체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해당 주택의 융자가 얼마나 있는지와 또 전세와 매매가의 격차 등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하면서 가셔야 되겠고요. 전세값 역시 급격하게 내려갈 일은 없다 이런 정리였습니다. 끝으로 뭐 간단한 부동산 관련 정보였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입주자 카페, 뭐 부동산 카페를 운영하면
앉아서 수백만 원을 번다.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조심할 부분 없을까요? 요즘에 아파트 분양받고 입주자 카페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일단 공사하자 보수 부분이라든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하게 유용하게 이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입주 시기가 닥치면은 청소나 인테리어 등 공동 구매 또 대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자주 들어가 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 전달이라고 하면서 돈을 받고 광고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광고비가 카페 운영자 일부한테 들어가면 이제 개인 수익이 가져간다는 점이나 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입주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입주자가 이제 카페의 상업적인 내용을 잘 숙지를 해서 걸러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이게 좋은 정보 이 복덕방 역할을 하거나 반상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상업적일 때는 좀 조심해라 이런 거 주의하시면서 여러분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얼투데이 조민희 팀장이었습니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네, 생생경제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듬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1683년 300년의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사연 많이 주셨는데요. 0583님, 정경유착이죠. 정말 정경유착 끊을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희망을 가져봅니다. 제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예, 마음이 같을 것 같습니다. 원마운트 티켓 선물은 5574 휴대전화 쓰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50대 이 문제가 이 시대에도 여전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경제 수준에 맞는 정치 수준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정치 그리고 경제 서로 나란히 가고 있는데요. 좀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대상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0967님은 사행시 보내주셨는데요. 마지막 문장은 이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예,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면서 좋은 시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탄핵 표결 때문에 아마 방송이 없거나 축소될 수도 있는데요. 내일 여러분 또 탄핵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